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요, 김상현 지음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인데요. 제목에서부터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 스스로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낸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직업적인 성취 혹은 금전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것으로 모든 설명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나의 삶이 행복하다면 결국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의미 아닐까 싶거든요. 이 책 속에서는 김상현 작가님이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면서 성공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삶의 지혜와 더불어 동기부여와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행복을 응원하는 김상현 작가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6에서 7살의 나이였으니 자의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내준 동그라미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과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피아노 학원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아있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 커피와 빵,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이 일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 위로, 영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봐왔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에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수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도 아니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한 출처도 알 수 없는 수치였지만 꽤 설득력이 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감정에 따른 쾌락을 비교한 것인데 적당한 취기, 초케스와 같은 쾌락 수치가 1이라면 당 섭취는 3, 컴퓨터 게임은 5, 극심한 갈증 후 수분 섭취나 운동 후 먹는 맛있는 식사는 10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동을 받았을 때, 합격했을 때는 20, 공포감이나 섹스의 경우에는 55였고 가장 높은 수치는 도박과 마약으로 150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자신의 결과에 의한 뿌듯함과 믿음에 대한 결실 부분에 대한 쾌락 수치가 30으로 상당히 높았고 위대한 발견이나 이래서의 성취감은 그보다 1.5배나 높은 수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도박과 마약의 쾌락 수치가 150으로 가장 높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과 뿌듯함, 성취감의 차이였습니다. 성취감과 뿌듯함을 얻게 되는 쾌락 수치보다 마약을 했을 때는 쾌락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보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에 나오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드리블, 슈팅, 컨디션 유지, 부상 방지 등은 전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믿어요.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은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릅니다. 후불은 없죠. 후불은 없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을 살리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기본값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삶의 기본값이고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나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놀라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전래동화부터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통이 주는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노력은 성취의 바탕이 됩니다. 즉 노력은 고통의 한 종류로서 그 고통을 견디고 견뎌야 45만큼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약은 다릅니다. 마약은 후불입니다. 마약을 한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마약을 몸에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복해지고 현실의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복이 끝나면 중독,
범죄, 우울증, 무기력증, 환각, 환청, 후회 등 또 다른 고통에 대한 값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저 역시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는 걸 먹거나 친한 사람들에 마주할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만날 때면 술을 마시곤 합니다.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는데 필요한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 그저 따르고 마시면 손쉽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은 우리 뇌의 신피질을 마비 및 둔화시킨다고 합니다. 신피질은 우리 뇌에서 계산하거나 판단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술이 들어감으로써 계산과 판단, 이성적 사고를 둔화시켜 술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걱정을 진정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마비된 신피질 덕분에 술을 마시면 상대적으로 걱정과 불안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어 지금 이 상태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술만 마시면 평소에는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값은 없고 행복만 존재하는 술을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엔 고통이 깔려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난 뒤 우리는 행복을 받고 고통을 후불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술이 분해하는 동안 우울함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는 동시에 어제보다 더 큰 우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다시금 술이 들어갔을 때 감정을 느끼기 위해, 불안함을 잊기 위해, 외로움을 잊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또 술을 찾고 맙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회피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고 원하고 바라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견뎌야 했던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의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제때 치르지 못한 고통이라는 값에 이자가 붙어 고스란히 돌아오는 셈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이 기저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감정에 존재하는 것이죠. 고통과 행복을 별개로 놓고 보는 순간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는 감정을 느끼고 맙니다. 하지만 나만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삶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2000번은 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2000번의 힘들고 긴 순간을 반복해야 비로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저는 예기치 않은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왔구나. 반가워.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주는구나. 결국 불안과 고통이라는 건 누구나 당연히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없애려 할수록 불안과 고통은 다른 형태로 나를 찾아와 자꾸만 말을 걸어올 테죠.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2000번의 힘들고 긴 시도 끝에 한 걸음 내딛는 아기처럼 수많은 불안과 고통도 결국엔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테니까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이나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을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김상현 지음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감명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행복과 고통은 늘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행복은 강한 고통에 따라오는 반면 힘든 고통을 먼저 겪는다면 정말 큰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한 예로 마약은 정말 쉽게 엄청난 쾌락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음엔 중독과 우울증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술도 비슷하죠. 반면 운동은 할 때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후엔 건강과 강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도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는 불안함 속에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거쳐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성취감과 또 사회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복과 고통은 늘 함께이며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평생 가슴속에 새길 교훈을 얻었네요.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